두 명의 다이버는 아무도 닿지 못한 동굴의 영역을 탐험한다. 깊이 파고들수록 동굴은 위험한 본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 선택은 둘 중 한 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에 있는 마유카 섬에 위치한 이 동굴은 사 피케타 동굴이라 불린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어두운 동굴 내부를 감추고 있다. 이 동굴은 여러 갈래 길을 따라 많은 방이 있다. 총 1km 길이의 터널이 여러 갈래로 펼쳐진다. 이 동굴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복잡성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미로와 같아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자는 미로 같은 동굴을 탐험하려 그곳에 가려 한다. 이곳의 동굴 지도는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못 간 곳을 탐험해 지도를 완성하려 한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시스코와 길리엄 두 명의 동굴 탐험가가 사피케타 동굴을 향해 출발한다. 시스코에게 주말은 설레는 날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무도 가지 못한 동굴의 깊은 곳을 탐험하려 한다. 시스코는 지질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굴 탐험도 활발히 한다. 단순히 직업 정신이기보다는 그는 탐험되지 않은 곳의 첫 발견이라는 설렘을 진심으로 즐긴다. 그래서 그날 시스코와 길리엄은 사 피케타 동굴에 도착한다. 사 피케타 동굴은 많이 유명하지는 않아서 탐험을 시도한 사람도 적다. 시스코는 역시나 아무도 탐험하지 못한 곳을 목표로 정했다. 그는 지도에서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바로 그들의 오늘 다이빙의 목표 지점이다. 입구에서부터 900m 거리에 있는 곳이다. 그들은 장비를 착용한 후 입구에서부터 다이빙을 시작한다. 시스코는 이전에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이빙을 잘 완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동굴 속 수직으로 약 30m를 내려간다. 사피케타 동굴은 건조구역과 수중구역이 섞여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좁은 동굴 입구를 웅크리고 들어간 후 그들은 건조한 부분을 지나 물속 통로에 도달한다. 여기서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 탱크를 확보하여 마지막 준비를 했다. 두 남자는 동굴의 목표 지점을 향해 다이빙을 시작했다. 상황은 좋았다. 해류도 적당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손전등 불빛 아래서 물이 밝게 비춰졌다. 그가 했던 수많은 다이빙처럼 이번 다이빙도 잘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데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도 작성과 측정에 1시간, 다시 복귀하는 데 1시간, 탐험의 총 예상 시간은 3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들의 탐험은 위기를 맞는다. 동굴 다이빙에서 중요한 점은 시야가 잘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굴 안 벽이나 바닥에 깔린 모래 같은 침전물들이 충격에 의해 수중에 떠다니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이버들은 가시성이 제로가 된다. 이것을 실트아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전등은 무용지물이 된다. 도로주행으로 치면 한밤중에 짙은 안개가 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다이빙은 벽이나 바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물속을 미끄러지듯이 이동해야 한다. 만약 실트아웃 현상이 일어났다면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한다. 보통 동굴들은 이전 탐험가들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깔아둔다. 시야가 차단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아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다시 시스코와 길리엄의 이야기로 돌아와 약 1시간 동안 다이빙을 하여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탐험하려고 했던 구역에 도착했다. 시스코는 곧 작업에 들어가 암석 샘플을 수집했다. 길리엄은 근처에 있는 방의 크기를 측정했다.
계획된 1시간 동안 지도 작성과 측정을 마친 후 시스코는 다이빙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는 공기 공급량의 약 3분의 1을 소모한 것을 보았다. 다이버들은 공기 총 양의 3분의 1은 탐험하는 데 쓰고 3분의 1은 복귀하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길리엄 또한 공기 수준이 비슷했을 것을 추정하면서 시스코는 2시간, 어쩌면 2시간 반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만큼 공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3분의 1의 비상용 공기는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터널 근처의 갈림길에서 길리엄을 만난 시스코는 다이빙 컴퓨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복귀하자는 제스처다. 길리엄은 그 제스처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답했다. 알겠다는 말이다. 비교적 개방된 지역에서 그들은 복귀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 멀리 갈수록 터널은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올 때와는 다르게 침전물들이 많이 떠 있었다. 동굴의 벽이나 바닥을 최대한 닿지 않게 노력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앞길을 흐릿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리고 곧 그들의 시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시스코와 길리엄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한다. 그들은 천천히 가이드라인을 찾는다. 그리고 꽉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점점 통로는 좁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다이버는 더욱더 벽과 바닥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시점에서부터 그들은 앞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도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그들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공포에 빠져버린다. 시스코가 붙잡고 가던 그 가이드라인이 끊겼다. 시스코는 충격을 받는다. 보이지 않고 갈 곳 잃은 시스코의 손은 라인에 찢어지고 다른 끝부분을 감싸줄 뿐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잘랐는지 바위가 떨어져 잘렸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코와 길리엄은 침착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한다. 먼저 그들은 온몸의 촉감을 사용해 주변에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찾아본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더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어서 다음 플랜을 생각해내야 한다. 숙련된 다이버인 시스코조차도 머리가 새하얘진다. 그 순간 문득 얼마 전 일이 시스코의 머리를 스친다. 이 부근 위치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에어포켓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다이버가 해줬던 일이 있었다. 에어포켓이란 동굴 속 밀폐된 공간에 공기 주머니처럼 공간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곳도 탐험이 잘 되어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다. 즉시 시스코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길리엄을 붙잡고 지도에 그곳을 가리켜 길리엄에게 알려준다. 길리엄은 그곳에 왜 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다. 시스코를 믿고 가야 한다. 고개를 끄덕인 길리엄은 곧바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되돌아간다. 시스코도 뒤따라간다. 시스코는 가면서 출구로 향하는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서 가는 중이다. 길리엄이 먼저 지도에 가리킨 곳을 도착했다. 다행히도 에어포켓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시스코는 출구를 향하는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서 나아가다가 공기가 1시간 정도 남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입구까지는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는 깜짝 놀라 찾는 것을 그만두고 바로 에어포켓을 향해 간다. 시스코도 에어포켓 위로 올라온다.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한다. 출구로 가는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과 지도에도 없는 이 방에 갇혀 구조를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 에어포켓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길이는 79m, 너비가 20m였으며 높이는 12m였다. 대략 농구장 3개를 이은 정도의 넓이이다. 충분히 넓어서 물속에서 올라와 앉거나 누워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이 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원래 돌아가야 할 입구로의 가이드라인은 찾지 못했지만 시스코는 다른 출구의 루트를 알고 있다. 그 출구는 수질이 맑고 쾌적하지만 원래 출구보다 더 멀다. 그들이 그 출구에 도달하기 전에 남은 공기가 다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시스코는 결단을 내린다. 자신이 혼자 이곳에 남기로. 시스코의 공기 탱크를 길리엄에게 주고 길리엄이 출구로 나가 구조대에게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 남은 한 명을 구조하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동굴 속 공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다. 시스코는 이런 환경에 경험이 많았다. 그리고 길리엄은 시스코보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 따라서 공기 소모량이 시스코보다 적다. 그래서 시스코는 자신이 남고 길리엄을 보내기로 판단한 것이다. 길리엄은 다시 다이빙 준비를 한다. 마지막 말은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길리엄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시스코는 이제 이곳에 혼자 남았다. 이제부터 시스코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다. 그는 다이빙을 할 때 항상 3개의 손전등을 가지고 다닌다. 하지만 2개는 이미 배터리를 다 썼고 하나만 남았다. 그마저도 배터리가 거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이나 혹은 며칠이나 이곳에 있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전등의 배터리를 아껴야 했다. 손전등을 끄고 그는 이 완벽한 어둠에 갇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들리는 건 겨우 물소리뿐이다. 그 물소리에 시스코의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소리가 섞인다. 일반적인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0.5% 포함된다. 하지만 동굴 속의 에어포켓의 공기는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호흡이 거칠어져 가는 것은 이산화탄소 중독의 증세이다. 그리고 피로, 두통, 현기증, 더 심해지면 장기 부전, 뇌 손상까지도 이를 수 있고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 시스코는 이전에 동굴에서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공기를 접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접해본 적은 없었다.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시스코는 동굴의 바위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신체의 이산화탄소 축적을 늦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쉬면서 길고 느린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에너지와 산소를 아꼈다. 그의 손전등은 시간을 확인해야 할 때를 제외하곤 켜지 않았다.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은 없었지만 다행히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방 안에 존재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1초, 2초,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 7시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손전등을 켜고 시계를 보지만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계는 전원이 꺼진다. 이산화탄소 중독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그의 머리에는 두통이 시작되었다. 잠이 오지 않았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온몸이 쑤셔온다. 거기에 더해 길리엄이 길을 잃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갉아먹는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압도한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길리엄이 구조 신청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확신으로 점점 변하게 된다. 그는 이제 이 방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머리에 스며들게 된다. 에어포켓을 떠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길리엄은 수면 위로 튀어나온다. 그는 호흡기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필사적으로 들이마셨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물에서 나와 마요르카 섬의 동굴 구조대 그루포노드에 구조 신청을 한다. 고립 2시간째 마요르카 최고 구조대 팀이 사피케타 입구에서 준비를 마쳤다. 길리엄은 얼른 지도에 시스코가 갇힌 방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한다. 베르나트는 그루포노드 구조대의 리더다. 그리고 그는 시스코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숙련된 다이버다. 그들은 동굴 속으로 내려간다. 시스코만큼이나 이 동굴에서 다이빙 경험이 많은 베르나트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침전물들이 많아 원래 경로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대신
그는 길리엄이 탈출하기 위해 택했던 대체 경로를 들어간다. 하지만 곧 베르나트의 다이빙 파트너가 나쁜 소식을 가져온다. 길리엄이 그 경로로 탈출할 때 공기가 바닥나기 전에 출구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이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실트가 흩뿌려져 있는 상태였다. 베르나트는 지금은 구조하러 갈 수 없고 실트가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편 시스코는 이제 두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호흡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진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요한 고문이 시스코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희미한 빛이 어두운 물을 뚫고 나온다. 수면에 거품이 일렁인다. 그는 현기증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솟아오른다. 이제 나갈 수 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켠다. 하지만 환각이었다. 거품도 없고 잠수부도 없고 빛도 없다. 이산화탄소 중독이 악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희망이 산산이 조각난 채 시스코는 바위 위로 쓰러져 누워버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방의 위쪽 바위에서 드릴 소리 같은 게 들린다. 하지만 그는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또 다른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누워서 이 환각이 얼른 잦아들길 바랄 뿐이었다. 일요일 오후 9시 30분 동굴 바깥에는 시민구조대, 전문구조대, 경찰관,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다. 경찰, 구조대, 의료진이 모여 구조 시도를 언제 할지 회의를 한다. 1분 1초가 급하지만 아직도 실트의 양이 너무 많았다. 구조대마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기 때문에 구조를 다음날 아침까지 또 미룬다. 월요일 늦은 아침 다이버들은 마침내 구조활동을 시작한다. 다행히 실트는 거의 다 내려앉아 있었다. 선두 다이버들이 먼저 길리엄이 표시한 목표 지점을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깔아둔다. 구조가 최우선이기에 다른 가이드라인은 전부 제거한다. 2시간 후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선두 다이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소식을 전한다. 그 즉시 베르나트는 장비를 착용한 후 친구를 구하러 뛰어든다.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며 친구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시스코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였다. 시간은 무의미했다. 이곳에서 몇 시간, 며칠이 지났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드릴 소리가 나던 환각도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손전등도 꺼진 지 오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다이빙 장비를 더듬거려 어떤 물건을 찾는다. 다이빙용 칼이다. 이 칼을 사용할 대상은 이 방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위 옆에 다시 눕는다. 그 순간 물 표면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인다. 그제서야 시스코는 이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베르나트의 음성에 시스코는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한다. 베르나트는 시스코가 살아있을 거라고 간절히 바랬지만 정말로 살아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는다. 그리고 시스코의 첫 번째 말은 길리엄은 살아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다. 베르나트는 살짝 웃으며 출구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베르나트는 포도당 젤리를 주고 시스코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스코가 혼자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리고 다음 다이버가 공기 탱크를 가지고 온다고 안심시킨 후 베르나트는 구조대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간다. 다음 다이버가 공기 탱크를 가지고 왔다. 시스코는 며칠 만에 호흡기를 입에 분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두통이 잦아든다. 그리고 구조팀에게 준비가 됐다고 말한다. 4월 17일 월요일 오후 11시 10분 시스코는 다이빙을 하여 사피케타 동굴 입구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길리엄이 그를 맞이한다.
시스코가 고립된 지 60시간째 일이었다. 시스코는 구급차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의 수치도 높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하룻밤 만에 스스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완쾌되었다. 그의 동굴 속 첫 번째 반각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두 번째 반각인 드릴 소리는 실제 구조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듣고 시스코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점은 시스코는 이런 시련을 겪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 피케타 동굴에 탐험을 다시 하러 간다.